지방직 7급 시험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긴 여정 많은 분들이 마무리를 지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합격 소식 들려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거나 그동안 공부를 잘못했어.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분들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시험 합격 과정은 절대 심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붙고 싶어요 라고 해서 붙는 게 아니고요. 합격할 실력이 되면 붙는 거거든요. 이번에 합격할 실력이 조금 부족했다. 아이고 나 어떡해. 그런 게 아니라 부족했으면 앞으로 채우면은 다음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 내가 어떻게 1년을 더 할까 큰일 났다 나 한 살 더 먹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다가 오히려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니까 당연히 다음에도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죠. 심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아니 본인이 공무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 되기 위한 시험에서 실력이 조금 부족해. 뭐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가 아니라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은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 강의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론별로 좀 암기를 덜 했는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반복이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합격하는 방법을 알면 불안감도 훨씬 떨어지겠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니까 점점점 확신이 생기겠죠. 확신은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채워갈 때 점점 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확신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을 통해서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전달 드리죠. 저랑 이제 합격생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 하지만 아직 합격 못 해본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합격생들한테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전달 드리면 여러분들이 합격생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합격했구나 라고 따라해 주시면 또 불안감이 가시겠죠. 확신이 생기겠죠. 자, 물론 뭐 합격할 때까지도 확신은 그러니까 100% 확신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행정고시 합격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합격할 수 있구나. 저는 상당히 상위권으로 붙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력이 부족한데도 상위권으로 붙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마디로 100% 확신이라는 건 없는데 점점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사례 말씀드린 거에서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완벽해야 붙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수험생에게 시간은 부족합니다. 할 건 더럽게 많습니다. 행정학 한 과목만 하는 거 아니죠. 행정학만 해도 많은데 여러 과목이 있고 사람은 계속 까먹어요. 이거 본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이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완벽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그 실력으로 상위권으로 붙는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실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보다 잘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완벽하지 않았는데 다른 수험생보다 잘하니까 상위권으로 붙더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 붙는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하기에도 벅차거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기에도 벅차거든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을 반복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남들 다 맞는 데서 틀려버려요. 또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막 다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공부한 건 안 나와요. 원래 아주 개똥 같은 문제, 저 사이드에 있는 문제 일부러 조금 썼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변별력을 둬야 되니까 일부러 썼는데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날려먹고 그 시간에 매번 나오는 거 여기서 틀려버리고 그럼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겠죠. 자, 이번 시험도 일단 두 문제는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두 문제는 현실적으로. 자, 제가 항상 7급 평균적으로 어떻다, 뭐 이번에는 어떻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건 그 모든 기출문제 말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응축해 놓은, 엄선해 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 평균이 이렇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
하지만 그래도 주제는 배웠던 주제이고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될 뿐이지 뭐 몇 개 소거하면서 어느 정도 정답률 높일 수 있는 게 생소한 문제. 그다음에 백전방지용은 이건 진짜 행정학을 10년, 20년 공부해도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의 법에는 무한정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옵니다. 20년 공부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백전방지용 일부러 100점 맞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가 무려 18문제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다 일일이 비교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가 어쨌든 2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생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결하기 쉬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번 시험은 현실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2개 다 틀렸어도 괜찮아요. 자, 요걸 이제 대비하려고 했던 분들은 90점이 아니라 훨씬 낮은 점수가 나올 거고요. 이걸 대비하지 않고 요거 기출 문제, 모든 기출 문제 아닙니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는 문제만 제대로 하신 분들은 90점 맞았을 거고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커트라인 혹시 90점 넘나요? 아니죠? 80점대죠. 그것도 80점 초반대입니다. 90점 맞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2개씩 틀리면은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신 분들은 여기서 틀린다. 요 메커니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 대응, 불안감에 의한 대응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합격 과정은 심플하게.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이 끝났으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합격 과정, 시험 합격 과정은 심플하게 접근한다. 실력이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 오케이, 심리적 대응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선생님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로 18문제나 해결이 된다고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또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 기출 해설 강의는 이번 문제랑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줍니다. 얼마나 똑같고 얼마나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지. 그런데 얘는 이제 현실적으로 둘 다, 두 문제 다 풀기가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근데 뭐 정답률 50%까지는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소거하면서 어쨌든 이제 풀렸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90점이에요, 90점.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물론 7급이다 보니까 9급하고 좀 난이도 차이를 두기 위해 응용력이 필요한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가 엄청 많은 게 아니고요. 한 3문제 정도예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3문제에서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공부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충분히 회독을 했어요. 공부 방법도 괜찮았고 시간도 충분히 투자하신 분들은 3문제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할 실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문제. 그렇다면 그 3문제 변별력을 두는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 그걸 어떻게 대처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갈리겠죠. 이번 7급 시험 나름대로 되게 잘난 것 같아요. 15문제 정도는 여기서 2문제 빼고 여기서 3문제 빼고 15문제 정도는 9급이든 7급이든 똑같이 출제되는 똑같은 출제 포인트, 똑같은 난이도였어요. 근데 이제 7급이랍시고 3문제 정도, 그렇다고 뭐 9급에 안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 9급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겉모습을 좀 어렵게 바꾼다던가 아니면 바로 정답을 못 고르게 소거해서 골라야 되게끔 혹은 비교해서 골라야 되게끔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한 그런 게 3문제가 있었고, 그런 변별력을 두는 문제, 여기서 점수가 합격 가능한 분들 중에서 점수가 갈렸을 것이다. 자, 그 말은 75점 미만인 분들은 여기서 도대체 응용력 필요한 거 외에도 다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75점 미만이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해야 될 게 자명하죠. 기출문제집 회독수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75점어치조차도 거기서 이제 혼동되는 게 많았어. 이건 대비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모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추려놓은 문제에서 달달달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7급이라서 그냥 더 어렵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되죠. 그냥 9급이든 7급이든 똑같이 나오는 그거 대비하시면 되겠고, 또 대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이는 제가 강의에서 좀 이따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미리 좀 스포를 하면은 별거 없어요. 바로 못 고르면은 소거를 하든가 4개를 비교해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고르면 돼요. 뭐 사지선다밖에 안 되잖아요. 약간의 응용력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바로 못 고를 때. 자, 그리고 백전방지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완전 생소한 주제는 없었고 여러분들 다 배우는 주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제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어떤 강의를 들었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배웠어요. 근데 정답을 고르기에 너무 지엽적인 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 두 문제로 빠진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배웠고,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똑같은 출제 포인트, 똑같은 문장, 약간의 변형 문장 정도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뭐 종합하면 어쨌든 100점 방정은 아니니까 실질적인 만점을 제가 100점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85점, 90점 맞았으면 엄청나게 잘 본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70점 이하, 이 75점이 안 되는 분들은 분발해 주셔야 되겠고, 분발이라는 게 뭐다? 기출문제 효독수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쭉 문제 보면서 실제로 기출문제집의 문제랑 다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게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일단 출제 영역 분포는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1번부터 가보시면 탈신공공 관리. 제가 뭐 강의 시간에는 신공공 관리론이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요새는 신공관리론 다음 세대로 진행 중이라 신공관리론을 비판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후보로 탈신공공 관리 이런 걸 강의 시간에 다 알려주죠. 탈신공공 관리 뭘 대비하면은 딱딱딱 바로바로 문제 풀린다 이런 거 강의 시간에 다 알려드리죠. 그걸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풀었겠지만, 뭐 강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기출 문제에서 2번을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골라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제 기출 문제만 언급한다라고 그래서 제 강의에서 안 다룬 것 당연히 아니겠죠. 강의 시간에 훨씬 구체적으로 훨씬 더 세세한 요령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대비 가능한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탈신공 관리하면 신공공 관리론을 보완하는데, 자, 신공관리론이 여기 있고 관료제가 여기 있으면 보완 방향이 신공관리론에서 관료제 쪽으로 조금만 가자. 좀 넘어가자. 자, 완벽히는 가지 않더라도 방향이 어떻다? 관료제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자. 그렇게 보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탈신공공 관리에서 틀린 선지 뭐 나온다? 그냥 전형적인 신공관리론이 나온다. 여기 2번에 보시면 탈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가 여기 있고 신공관리론이 여기 있죠. 신공관리론적인 탈관료제 모형과 관련이 있죠.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이런 거 다 신공공관리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아주 쉽게 고를 수 있을 거고요. 자, 신공관리론에서 관료제로 조금 넘어가자라는 핵심이 뭡니까? 신공관리론은 이렇게 죄다 분권화 시켰어요. 그래서 정부 자체의 역량이 감소했겠죠. 자,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죄다 분권화시키고 시장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자체의 기능을 좀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통합, 정부 좀 사이즈도 키우고 다 잘라가지고 분권화시켰던 거 통합시키고, 분절화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정 기능 증대시키고요. 자, 합치니까 통정부죠, 통정부.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구조적 통합, 통정부. 그리고 자율성 부여하고 성과로 책임지는 민간기업의 방식 말고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보다는 또 공적인 책임성을 강조하자. 자, 이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는 네가 돈 벌고 싶으면, 성과금 많이 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성과 가져와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가 돈 벌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관료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한다. 이런 게 이제 탈신공 관리죠. 자, 비교를 해보시면, 자, 144번. 이건 이제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작년 기출문제집으로 거의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작년 기출문제 2020 기출의 강정합 번호 기준입니다. 거기 관련 틀린 선지 보시면 탈신공관리론은 통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의 통치 역량. 구조적 통합을 한다. 정부 구조적 통합. 분절화를 축소하고요.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확대합니다. 자, 집권화 쪽으로 확대합니다. 집권화 쪽을. 분권화 땡. 집권화 확대가 맞다. 다 있죠. 그다음에 중앙, 정부 말하죠. 정부의 정치 행정적 역량을 강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것만으로도 뭐 옳은 선지도 지울 수 있고 틀린 선지도 바로 고를 수 있고. 자, 이 문제 144번에 관련 틀린 선지잖아요. 144번 문제에도 관련된 건 다 있고요. 됐죠? 참고로 제 기출문제집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관련 틀린 선지는 기능이 뭐냐? 이 144번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가 같은 것을 다른 모양으로, 완전 똑같은 거 말고 좀 다른, 겉모습이 다른 모양으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게 관련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파악했어. 근데 변형돼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변형된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한 번 더 변형된 형태로 밑에서 이제 밑에 관련 틀이 선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격생들이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는 기능이죠. 변형까지도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 아닙니까? 제가 계속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 가지고 실력을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실력을 만들었어. 지금 이제 일일이 확인이 되죠. 실력을 만들었어. 근데 마무리, 기본 실력은 돼. 마무리, 내가 볼 직렬에 맞춰서 하고 싶잖아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딱 내가 볼 직렬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직렬이든 가장 중요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 실력은 이걸로 만듭니다. 어떤 직렬이든 중요한 거, 맨날 나오는 거 모아놨으니까. 근데 기본 실력을 이걸로 만들 때, 그래서 내가 볼 직렬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 직렬의 기출문제를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직렬만의 기출문제를 담은 게 쌍둥이 모의고사죠. 쌍둥이 모의고사가 왼쪽에는 기출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문제의 변형 문제가 있죠.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는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다 따로따로 나오고 각 직렬에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그리고 또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제가 모의고사 제가 짱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지 아시죠?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마무리도 어떻게 한다? 자신의 직렬에 그 최근 기출문제 뭐 몇 개년도 그런 정답은 없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도 해주니까 8개년도는 소화가 가능해요. 뭐 정답은 없지만 보통 이제 3에서 5개년도 정도 보는데 요거 이제 8개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출제 포인트로 다른 문장 모의고사를 연습도 하고 같은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출제 포인트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기출문제랑 그걸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 같이 볼 수 있는 게 쌍둥이 모의고사죠.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 3회 11번은 14년도 지방 7급 11번을 변형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그 뭐 홍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모의고사 홍보이자 자랑도 맞지만 그거라기보다는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또 이 모의고사 방식을 설명드리는 방식이 어떻다? 기출문제랑 변형문제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마무리도 역시 자신의 직렬의 기출문제. 자,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실력을 만든다.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한다. 큰 틀이 이렇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할 겁니다. 해설만 할 겁니다. 자, 빠르게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 보면은 여기도 재규제와 재집권화 또 있네. 재집권화를 추구한 건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탈신공공관리론. 원래 문제에는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구조적 통합을 추구한다. 분절을 축소한다. 이런 출제 포인트에서 좀 바꿔가지고 틀리게 된 게 있었습니다. 원래 기출에도 있었고 변형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자, 이제 방향은 다 잡아드렸고 이제 문제 해설만 갈게요. 2번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로 어떤 지역을 지정했어요. 이게 뭐다? 정책입니다. 정책의 정책이 원하는 거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했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 그것도 좀 안 좋은 방향, 부작용 쪽으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사례 문제라 어려웠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사례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기출문제집의 문제 192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자, 원래 목적은 경제적 약자 보호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 우선권을 부여했다.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원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되면서 저 무주택자예요, 경제적 약자예요, 청약 우선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났네요.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거 표시를 안 했어. 자, 잘못 눌렀어. 파생적 외부 효과. 원래 이렇게 파생적 외부 효과는 사례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기출 문제에도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이런 국회직 8급까지 다 봐야 되나요? 근데 가끔 이제 옛날 문제도 좀 있어. 다 봐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단원별 기출문제지의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있는 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도는 다르니까 중요도 A, B, C를 달아놨으니 중요도만으로 강약 조절하시면 됩니다. 출제 연도는 볼 필요 없습니다. 출제 연도는 여기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지 말고 똑같이 나오는 거 연습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3번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제도. 제가 응용이 필요한 문제 한 3문제 정도 있다라고 그랬었죠.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뭐 2번에서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제 연봉제 적용되죠.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도 모든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된다가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예외가 있긴 하니까. 예외까지 현실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이걸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예외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만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어쨌든 뭐 중간에 약간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하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이걸 이제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동안 문제를 냈다면 모르겠으나 뭐 문제로 많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갑다. 그다음에 4번은 모르면 안 되죠. 4번은 맨날 나오는 거. 군인과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에서 제외되고 있죠. 요거 이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뭐 잘 못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걸리는 것도 있고 해서 바로 정답을 고르긴 힘들지만, 자 1번 제가 기출문제라고 달아놨잖아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호봉간 승급 1년 아실 테고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자 일단 다른 거에 비해서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 일단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직종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급 구분은 당연하고. 근데 요게 이제 기출문제 있었다고 우리 보수와 관련해서 원칙이 46조인데 뭐 46조 자체를 몰라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보수 결정의 원칙은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도록 뭐 계급별은 당연하고 직위별로도 정합니다. 직위별로도.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등급별로도 정하고. 그러니까 직무 이게 하는 직무의 종류 아닙니까? 직무. 직위는 한 사람의 직무 단위다. 또 직무는 직무의 종류를 말하고 직무를 직종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뭐 요 정도 응용입니다. 요 정도 응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응용을 했다면 이걸 맞췄을 것이고, 이게 좀 안 됐다. 기출문제 반복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게 좀 반복이 부족했다. 혹은 이제 적용을 못했다. 그랬으면 이제 이건 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변별력이 갈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변별력이 갈리는 것은 반복 횟수 차이예요. 마지막에 7급 만을 위한 이 변별력을 가르는 조금 어려운 문제, 이번에는 3문제,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할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우리나라 특별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자,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이 예외죠. 특별액에는 한정성의 원칙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적용된다가 예외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 이거는 뭐 우리 단순함기로 이미 이제 이해도 했지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단순함기화 시켰던 거. 뭐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특별액에는 어떤 원칙이 위배되는가? 우리 통, 목수, 특기, 단추, 특기. 이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명한 두 문자라고 그랬죠. 뭐 다른 원칙들이야 제가 다 두 문자 만들어 드렸지만 어쨌든 통목수 특기, 단추 특기로 외웠고, 한정성의 원칙에 특 없죠. 한정성의 원칙은 제가 만들어 드렸죠. 한전이 예추월 계속 앞에서 특 없죠. 여기 문제에서도 틀렸다는 거, 틀렸어, 미음 틀렸어, 요거 다 연습을 했죠. 이 외에도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네, 5번. 자, 이 문제 역시 또 응용력이 필요한데요. 자, 이 문제 선생님 2번을 몰라서 틀렸어요. 핑계가 안 됩니다. 2번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객관식 하니까. 객관식은 정답을 바로 못 고르면 나머지를 지우면 돼요. 자, 약간의 응용력이라는 거 별거 없다라고 그랬죠. 나머지를 소거해서 풀거나 비교해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풀거나. 앞에 3번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응용하는 것도 있고, 비교해서 가장 틀린 거 고르는 것도 있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으로 전부 다 소거가 돼요. 소거가. 자, 못 믿겠죠.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1번, 3번 기억합니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2개 기억합니다. 자, 기출문제집 654번에 보시면
준실험 설계 방법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중요도 자체는 C입니다. 중요도 자체는 C이고 여기서 대신 챙겨야 될 것을 제가 문제 해결 팁에 넣어 놓죠. 제 문제 기출문제집에서 좀 난해하다, 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혼동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다 팁이 달려 있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 팁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은 준실험 설계라는 것만 챙기면 됩니다. 이거다 준실험, 이거다 준실험. 제가 분명히 이거다 준실험이다, 이것만 챙겨라 라고 기출 강의에서도 그랬고, 기출 강의 다 기억 못하니까 팁에도 넣어놨고, 그다음에 요거는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키워드 매칭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각각 거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행정학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조사 방법론이라는 논문 쓸 때 필요한 그런 조사 방법론. 그래서 하나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고, 뭐 이해하려면 하나당 몇 시간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나오는 수준이 준실험이냐, 뭐 진실험이냐, 비실험이냐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준실험이다, 준실험이다. 이것만 챙기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단절적 시계열,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준실험. 단절적 시계열,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준실험. 됐고, 그다음에 4번에 기억하세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기억하세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진실험 땡 이런 문제 있잖아요. 655번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진실험 땡. 자, 또 제 기출문제집은 암기용 해설이 있어서 틀린 부분이 암기용 해설에 그어져 있고 바로 밑에 이건 준실험이다. 죄송합니다. 비실험이다 라고 틀린 부분 그어져 있고 바로 정답에 해당하는 거 적혀 있죠. 딱 핵심만 어디 틀렸는지 이걸로 공부하셨으면 단일 집단 진실험 땡인데 비실험인데 진실험 땡인데 요거 이제 회동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진실험 확실히 아닌데 내 진실험 땡 봤어 이렇게 푸는 거죠. 2번을 알아야 풉니까?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이거 4번하고 헷갈렸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출문제집엔 단일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서 진실험 땡을 본 건 4번이잖아요. 4번을 골라야 되겠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이건 무작위 배정을 기본으로 해요. 자, 진실험하면 무작위 배정이죠. 자, 진실험하면 무작위 배정. 그 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배정하면 다 준실험입니다. 나머지 1, 3번 같은 거 다 준실험. 얘는 이제 단일 집단은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단일 집단이죠. 비실험이고. 어쨌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무작위 배정을 배경으로 해. 근데 무작위 배정은 배웠는데 이건 안 배웠어. 그래서 이제 이거 몰라. 괜찮죠. 이런 거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 무지막지하게 범위가 많은데 넓은데 이것도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몰라도 풀 수 있다. 됐죠? 이게 이제 아주 약간의 응용력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다 찾아봐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본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행정학의 범위는 무한정해요. 거기서 찾아보느라 시간 날리고 자기가 공부한 건 안 나오고 여기 매번 나오는 거에서 틀리고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 현실적인 합격 방법.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좀 이 부분을 이렇게 확실히 잡아야 내년에 합격하니까 계속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략히만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여기 비실험, 단일 집단은 통제 집단이 없는 거잖아요. 단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통제 집단이 있어요. 자, 통제 집단이 있으면 실험 집단은 당연히 있죠. 그렇잖아요. 통제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실험 집단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통제 집단이 있는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 있는. 그리고 이건 생략된 게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무작위 배정하고요. 거의 이제 똑같이 맞추고,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했으니까 동질성이 완벽하게 확보됐죠. 동질성이 완벽하게 확보됐으니까 이제 각각 사전 사후 측정 설계, 하면 돼요. 실험 집단 사전 사후 측정하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하면 돼요. 자, 여기 이름에는 통제 집단만 있지만 실험 집단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실험 집단은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이 정도 기초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제 집단만 이름에 넣은 거예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이러면 너무 기니까 당연한 걸 좀 뺀 거죠. 왜냐면 얘랑 구분만 되면 되잖아요. 4번하고 구분만 되면 되니까. 근데 이 내용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이제 들어두면 되겠지만 몰랐어도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또 5점이 갈렸을 것이고,
됐고, 그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이거 진실험 아니다 준실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역시 또 기출문제 있었으니까 17년도 지방 7급에 나왔었으니까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6번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 권력관계 모형에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조합주의랑 다원주의를 비교한 문제였는데 2번 자 여기 틀린 부분이 조합주의라는 것을 몰랐어도 다원주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다원주의 어떻습니까? 민주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분산. 권력은 이익 집단들에게 있어요. 이익 집단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조정 타협된 결과가 정부로 올라오면 정부는 그걸 들어준다. 이익 집단들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래서 2번 다원주의 절대 아니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조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원주의랑 비교해서 정부 역할이 더 적극적이고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익 집단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도출한다. 이게 조합주의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조합주의.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쨌든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익 집단들을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목적 그리고 혹은 개발도상국가의 그런 통제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됐고, 국가사회조합주의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국가조합주의는 조합,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익 집단들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거기서 주도자가 정부예요. 혹은 국가, 주도자가 국가가 이익 집단들 강력하게 통제한다. 근데 사회 이러면 주도자가 이익 집단이에요. 물론 이제 국가가 개입하지만 이익 집단들이 원한 거예요. 우리 너무 맨날 경쟁하고 싸움이 심해서 너무 소모적이다. 정부가 좀 나서 달라. 이러면 사회조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집단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원했다. 요 정도 차이만 있고요. 뭐 이름에 있죠. 국가 사회. 중요하지 않고요. 다원주의. 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4번입니다. 4번.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 뭐 없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거.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니까 특정 이익 집단이 정책 과정을 독점할 수 없다. 주도할 수 없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끼리 경쟁하게 된다. 자, 이거 2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익 집단 간 균형과 조절을 중시하는 게 다원주의. 자, 엘리트주의에서 틀린 선지로 나왔던 겁니다. 다원주의였고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 균형과 조절이 중시된다는 거는 이익 집단을 통제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 민주국가. 다원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각종 이익 집단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 기회를 가져요. 각종 이익 집단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익 집단들은 정책 과정에 다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다 이익 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7번 정책 네트워크. 요새는 정책 네트워크 잘 나온다고 그랬죠. 올해도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몇 번째입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2번을 보시면 철의 삼각하고 하위 정부는 같은 말이에요. 철의 삼각, 하위 정부. 우리 여기는 용어를 다양하게 쓰니까 철의 삼각, 하위 정부 같은 말,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 같은 말,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 같은 말 계속 이 둘 다 나온다. 연습하자. 그래서 많이 연습을 했죠. 너무너무 쉽게 그것만 연습해서도 풀 수 있겠고, 자 하위 정부 모형, 철의 삼각 모형을 비판하면서 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건 미국에서 다원화를 배경으로 한 이슈 네트워크죠. 오케이, 정답은 2번 아주 쉽고요. 자, 하위 정부 모형 철의 삼각은 세 마리, 삼각 세 마리 틀린 선지로 잘 나오죠. 이익 집단, 행정부처, 관료조직, 의회, 상임위원회 혹은 의원 이 세 마리 지금은 옳게 되어 있고 이거 셋 중에 하나 바꾸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3번 정책 공동체 혹은 정책 커뮤니티는 하위 정부 모형의 참여자보다 참여자가 좀 더 넓죠. 참여자는 하위 정부 모형이 제일 적어요. 세 마리밖에 없죠. 근데 정책 커뮤니티, 공동체는 그래도 협력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고 완전히 이렇게 세 마리로 딱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넓다. 그다음에 4번 이슈 네트워크는 가장 넓죠. 이건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까? 이슈 네트워크는 뭐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이 가능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아무나 와서 자기 이익을 주장합니다. 정책 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뭐 경계가 당연히 있긴 한데 더 왔다 갔다 참여했다 안 했다 그게 더 쉽고,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 진입과 퇴장이 왔다 갔다죠. 이게 더 쉬운 편이다. 경계가 약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참여자의 범위가 더 넓다. 자, 우리 무지막지하게 연습했던 거.
그다음에 2번과 관련된 거 기출문제집에 4번, 6번 보면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 똑같은 게 있어요. 철의 삼각은 하위 정부와 같은 뜻으로, 이거 옳은 선지입니다. 철의 삼각은 하위 정부와 같은 뜻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뜻으로.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같은 뜻이니까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 미국에서 이익 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 정부식 정책 결정이 곤란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슈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에서 옳게 고치면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건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네요. 미국에서 다원주의와 경향에 따라 하위 정부 모양의 설명력이 저하되면서 이슈 네트워크가 제기됐다. 여기서는 뭐 이슈 네트워크란 말은 없지만 미국의 다원주의와 하위 정부 모양 비판, 이게 이슈 네트워크이다.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출문제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요거는 이제 틀렸어도 괜찮아요. 틀렸어도. 근데 기출문제집을 찾아보시면 2번, 3번은 있어요. 2번, 3번은 있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만들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 놓긴 했죠. 그런 부분이 2번, 3번에 관련된 건 있습니다. 있고 1번, 4번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생소한 문제라고 달아놓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틀렸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1번, 4번을 비교해서 뭔가 이제 받으면은 대통령 허가 등등 각종 허가가 필요했는데 근데 이런 거 못 본 것 같다.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할 수 있는 없는 이런 건 잘 못 본 것 같다. 이게 청렴의 의무와 관련이 되는데 청렴의 의무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증여 안 되고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증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청렴의 의무가. 오케이. 그래서 좀 비교를 했을 때 4번 같은 건 좀 많이 본 것 같고 뭐 틀려서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1번이 그나마 4번에 비교해서 좀 덜 본 것 같다.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지방직 7급 시험 끝나자마자 카페에 선생님 저 90점 맞았어요. 어떤 분은 95점 맞았어요.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맞추긴 했겠죠. 어쨌든 90점 맞았으면 된 겁니다. 됐고. 9번. 추가 경정예산. 자, 추가 경정예산. 이거 매번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죠. 1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죠. 이거 맨날 나오는 문장. 없다로 옳은 선지로 나오고 뭐 틀린 선지는 제가 기출문제에 넣어주진 않았지만 옳은 선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경정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 예외 아니잖아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이건 어이없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편성되는 건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돼야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이 안 됐어. 회계연도가 넘어가 버렸어. 그럼 이제 임시적인 예산이 필요하죠. 이건 준예산. 추가 경정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준예산. 됐고,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우리가 외웠죠. 전중법.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등. 그다음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거 다 외웠죠. 전중법. 여기 법령에 따라. 그리고 내용은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추가 경정 예산 개념은 맞고 사유, 법령에 따라 어찌고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전중법에서 중하고 법이 있네요. 중대한 변화 가능합니다. 여기 개념은 똑같아요.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 편성 가능 사유인데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전중법 외웠으면 바로 3번 골라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예전 문제 보시면 제가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통째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편성 사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등등등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뭔가 지출이 발생해서 전중법 맞고 1번은 전중법이 아니라서 틀렸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10번 근무 성적 평정 방법. 뭐 니은은 좀 어이없는 게 출제되는데요. 니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기억 니은 디귿 다 모른다고 해서 점수 깎나요? 아니죠. 자, 강제 배분법.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 분포상 오류라고 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강제 배분법. 등급별로 비율을 정한다.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출제가 되죠. 됐고,
자, 강제 선택법은 체크리스트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강제 배분법이랑 달라요. 체크리스트 할 때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되는 게 강제 선택법. 이거는 강제 배분법이랑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디귿,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수행 행태까지 등급화시키고 등급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거 뭐죠?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별로 가장 좋은 행태, 나쁜 행태를 등급화,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직무 분석으로 직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죠. 행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죠. 직무 분석으로 기준 마련한다. 행태 기준 적도법. 자, 행태 관찰이 되려면 기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등급만 나누는 게 아니라 빈도수, 그 행태를 몇 번 하는가, 빈도수를 체크한다가 나와야 행태 관찰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록법이 산출 이거 좀 어이없는 게 출제가 됐는데 뭐 이건 약간 효율성 관점인 것 같아요. 시간당 산출, 시간당 산출. 아무리 어렵게 써놔도 자, 두 가지로 써놨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간당 업무량. 그다음에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데 소요된 시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시간당 업무량이나 업무량을 달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이나 그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효율성과 관련된 것을 산출 기록법이라고 하나 보네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저도 기출문제에서 처음 봤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원래 문제, 기출문제 비교해 보시면 아이고 이게 더럽게 많이 나왔네. 뭐 서울시 국업 16년도, 19년도, 국가직 국업 19년도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습니다. 강제 배분법. 아이고 자꾸 이게 까먹네. 여기는 이걸 안 해놨는데 애니메이션 안 넣었는데 자, 아무튼 강제 배분법 정말 똑같은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뭐 방금 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 표현 없긴 했었죠. 하지만 각 과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할당한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은 똑같이 적겠죠. 똑같다는 걸 확인을 해보세요. 점수까지 해서 똑같이 적혀 있고 이건 뭐다? 행태 기준 적도법. 여기서 직무 분석이라는 키워드도 하나 더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11번. 뭐야 이거? 쌍둥이 모의사도 있었네. 강제 배분법은 미리 정해진 점수 분포 비율이 있기 때문에 관대화, 집중화, 엄격화 이런 게 분포상 오류 아닙니까?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쌍둥이 모의사도 있었던 부분. 11번. 경쟁가설과 관련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은 자,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들이 제3변수 아닙니까? 제3변수를 경쟁가설이라고 하죠. 설마 이제 경쟁가설이 뭐였더라 싶었던 분들 없겠죠? 이거는 정책평가에서 기초 중에 기초.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즉 경쟁가설 3변수. 자, 폐수 정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이게 정책이죠. 정책이 원했던 효과는 오염 정도가 낮아지는 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염 정도가 낮아졌대요. 오염 정도가 낮아졌대요. 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게 정책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니까 아니 이 오염 정도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면 물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 오염물질이 희석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서 폐수를 덜 흘려보냈을 수도 있고 요런 요인들이 여기에 낀 거죠. 자, 정책 때문에 오염 정도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얘네들 때문에 오염 정도가 떨어진 겁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죠. 내적 타당성은 저해하고 있죠. 근데 무엇이 저해하고 있나요? 우연한 사건이 경쟁 가설이 된다. 제3변수가 된다. 혹은 정책 효과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면 역사 요인이 되겠죠. 이거야 뭐 선생님 뭐 사례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례 문제 기출 문제집에 있습니다. 자, 정부는 혼잡 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제가 노란색 칠한다니 깜빡했네요. 자, 혼잡 통행료 제도. 자, 요게 이제 정책입니다. 이건 교통 흐름도를 측정해서 이게 교통 흐름도가 좋아지는 거 효과로 하겠죠. 이게 정책 효과. 근데 두 지점 사이에 유류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혼잡 통행료 제도 때문에 교통 흐름도가 개선된 겁니까? 아니면 기름값이 더럽게 많이 올라가지고 차를 안 끌고 나와서 개선된 겁니까? 헷갈리죠? 근데 이건 뭐다? 그냥 우연한 사건이에요. 우연한 사건은 역사 요인이 된다. 사례 문제 원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례 문제로 내는 것들은 계속 사례 문제로 내요. 기출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새로운 형태가 아니에요. 됐고. 12번. 부패의 원인에 대한 도덕적 접근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딱 매칭하는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도덕적 접근을 고르시오. 관료 개인이 문제다. 관료 개인이 문제다. 도덕적 접근, 개인의 윤리의식, 개인의 자질 이런 게 문제다. 자, 나머지도 답을 달아보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제도, 사회, 문화적 환경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다 같이 체제론적 접근. 그다음에 3번 법령, 규제, 법 규정 이런 제도가 문제다. 법 제도적 접근, 법 제도적 접근. 그다음에 4번 관습. 자, 법이나 규범보다는 관습,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 문화적 접근. 자, 요거 뭐 맨날 나오던 거죠. 기출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체제론적 접근을 고르는 게 있었습니다. 체제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다음에 지배적 관습이나 습성과 같은 거, 이게 사회 문화적. 그다음에 여기 법. 그다음에 개인 때문에 발생한다. 도덕적 접근. 뭐 다 있었던 것들이죠. 됐고, 빨리 넘어가. 자,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 자, 여기서 자율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 그러니까 자율적은 responsibility, 제도적은 accountability. 이거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출 문제도 많죠. 그 중에서 또 파이너, 프리드리 이거 학자 이름도 나온다라고 그랬죠. 나오네요. 학자 이름 나옵니다, 여기는. 자, 외제적 책임. 이건 외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외제적 책임, 파이너. 그다음에 전문가, 관료가 전문가로서 지는 책임, 직업 윤리에 따른 책임. 자, 전문가니까 알아서 전문성을 발휘하거라. 이런 책임. 자율적 책임이죠. responsibility, 프리드리. 다시 정리합니다. 자, 파이너의 외제적 혹은 제도를 만들어 통제한다. 제도적 책임성, accountability. 프리드리의 자율적, 내재적 책임성, 전문가로서 직업 윤리, responsibility. 이거 학자 이름도 원래 나온다. 자, 됐고 3번 행정 통제를 내부 통제, 외부 통제로 나눌 수도 있죠. 내부 통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부 통제는 외부에서 통제하는 거. 너무 기준은 쉬운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 이거는 공무원 마음속에 윤리적 책임의식을 내재하는 거. 공무원은 행정부 안에 있죠. 내부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당연히 맞고요. 네, 4번. 자, 우리나라 옴부즈만 의회형이에요, 행정부형이에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행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행정부의 국무총리, 행정부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그렇죠? 자, 여기서 파이너, 제도화된 외부적 힘에 의한 외제적 책임성. 프리드리,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 요게 자율적, 내재적 책임성. 기능적 책임이다 이런 표현도 겹치죠. 기능적 책임이다. 프리드리. 관료의 전문가로서 책임성. 그죠? 뭐 이 정도 문장이면 당연히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옴부즈만도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외부 통제라고 하면 안 되죠. 내부 통제다.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뭐 다 틀린 거와 관련된 건 싹 다 있네요. 물론 이제 오른선지로 너무 쉽긴 했지만 일일이 확인해 보기로 했으니까. 14번.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이거는 응용 문제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그 세 문제는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것도 나름 응용은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인 대리인 이론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해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어요. 그런데 문제가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이렇게 냈기 때문에 약간의 응용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내용은 다 뻔한 것들이라서 그냥 안 넣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 대리인 관계가 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그러면 주인 대리인 관계 문제점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문제점 고른다. 2번 정보 비대칭성, 정보 불균형 때문에 주인 대리인 간에 문제점이 생기죠. 3번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죠. 그리고 다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모두 다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냥 주인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고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4번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고 4번도 쉽게 이해됩니다.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대리인이 있어. 내가 대리인인데 나를 대체할 대리인들이 많아. 그럼 내가 기회주의적 행동 까딱했다가는 잘려버리겠죠.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겠지. 이러면 이제 당연히 대리인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오케이? 4번도 납득이 되고 뭐 4번이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1, 2, 3번 고르는 것은 아주 쉬웠던 문제. 자, 보시면 대리인 이론에서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해요. 그런데 이기적 인간 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죠. 왜? 1번처럼 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이 제약이 되죠. 그리고 위임자와 대리인, 위임자가 주인이죠. 정보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들 이런 걸 연구합니다. 유인들 중에서 다른 대리인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뭐 이 문제 외에도 대리인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기회주의적 행동 이거는 방금 전 문제는 없었지만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뭐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자, 그다음에 15번. 자, 매트릭스 조직에서 틀린 선지가 바로 보여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건 뭐 수도 없이 우리 강의 시간에도 연습하고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거. 수직적인 구조, 수평적인 구조를 결합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수직 구조, 수평 구조. 자, 두 군데서 이렇게 명령을 받는다.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원적 권한 체계를 가진다.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너무 허무한 문제였고 나머지 네트워크 조직 먼저 보시면 4번에 네트워크 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 그러니까 중심 조직은 핵심 업무만 하고 부수적 기능은 다른 외부 기관을 활용하잖아요. 외부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연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부 기관들을 조절할 수 있죠. 뭐 잘랐다가 뭐 다시 계약을 맺었다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죠. 그다음에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제가 그 임시 조직들 중에서 태스크포스랑 프로젝트 팀은 비교해서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다. 앞으로도 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비교는 좀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몰라도 해결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또 대비하셔야 돼요. 태스크포스는 임시 작업단, 부서의 대표들이 옵니다. 부서의 대표들이 와서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서들의 이해관계 조정이고요. 조정 끝나면 해체되는 거예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그러니까 본래 부서가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 임시 작업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임시 작업단 태스크포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최우선이죠. 무조건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어떤 부서에 있었는지 다 필요 없고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가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다 선발하여 그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요. 당연히 이것도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되긴 하겠지만 이 태스크포스처럼 이해관계 조정하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단기간 끝나는 이해관계 조정 수준이 아니라 처음 끝까지 여기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차이점들은 좀 알아둬야 된다. 자, 매트릭스 조직에서 비교해 봅시다.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을 결합한 것으로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라 아니죠.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합니다. 이원적 권한 체계를 가집니다. 네, 보너스 수직 조직이보다 기능 구조, 수평 조직이보다 사업 구조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여기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네요. 일원화된 권한 체계 다 틀렸죠. 한 명의 상관에게만 보고한다.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잖아요.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한다.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인데 틀렸다. 매트릭스 구조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네요. 네, 16번. 자, 요것도 이제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8번, 16번 틀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봤자 90점. 자, 다른 거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제가 일일이 비교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비 가능했다. 다른 건 현실적으로 90점 맞을 수 있다. 근데 이 두 문제를 틀려야 90점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 두 문제를 틀려야 90점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건 원리는 또 설명 안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조합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완전 100점 방지점까지는 아닌데 답을 명백히 골라내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지워야죠. 1번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조합은 법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조합은 설립과 지도 감독에 있어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시군 자치구가 지들끼리 만들면, 그러니까 같은 시도 내에서 시군 자치구가 만들면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아요. 설립할 때도 그렇고 지도 감독도 받고요. 근데 이 시군 자치구가 만드는데 다른 시도 내, 그러니까 여러 시도에 있는 시군 자치구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도 감독도 받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했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맞고요. 그 다음에 시도끼리도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의 시도 내에서 만들면 시도지사고 그 시도지사, 하나의 시도를 벗어나는 건 다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는 따로 지방의회가 없죠.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도 만들고 조합에 관련된 것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2번, 자 이걸 현실적으로 외우긴 힘들어요. 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론 선택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은 훨씬 많이 외우겠죠. 시험에 그게 나오니까. 근데 행정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 지방자치론 하시는 분들은 뭐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과목이 따로 이 과목을 시험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어쨌든 지방의 의결이 들어가는 게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3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해산한 경우에 재산의 처분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조합에 따로 없으니까 각각의 지방의 의결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원래부터 행안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3번에는 일단 나눠지지 않으면서 행안부 장관이래. 보통 이제 통제가 다 나눠지거든요. 시도지사 아니면 행안부 장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행안부 장관이래. 이거는 여기에 원래 다른 게 있었었는데 행안부 장관으로 틀리게 고쳐서 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거 추론하는 것도 힘들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추론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다? 결론 틀렸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가 말로도 설명드리고 해설지에도 이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거, 난해한 거 해결하는 팁들은 다 해설지에 적어놨습니다. 팁으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맞추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틀릴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17번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아주 쉬운 문제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 합리성, 과학을 부정한다. 땡.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개념 타자성, 상상, 탈영역화, 해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빨리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 자, 포스트 모더니즘 합리성 땡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주의 땡입니다. 이성 땡, 합리성 땡, 과학 땡. 이거 기출문제집에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나머지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 내용이고 4번에 보시면 자, 예결위가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세비목을 설치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정말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간에도 제가 미친 듯이 강조해주고 구조까지도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공부하게끔 구조도 다 그림을 그려주고 기출문제집에도 많고 선생님 이 앞에 건 뭐예요? 자, 기출문제집에 이게 앞에 게 낚시거든요. 낚시. 이것과 상관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든 안 했든 그거 다 필요 없고 예결위에서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이제 낚시인데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낚시가 있어요. 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자, 여기 낚시 또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삭감했든 안 했든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뭐 미친 듯이 나오죠. 보너스. 예결위 상임위로 나올 수 있겠지만 더 추상적인 버전은 국회 정부 버전이죠. 국회 정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가시키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 국회 정부 버전도 있고 예결위 상임위 버전도 있고 자, 예결위 상임위는 둘 다 국회긴 하지만 여기는 국회 정부이고 그렇지만 법의 취지는 같습니다. 얘는 좀 추상적인 형태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한 겁니다. 어쨌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구조가 똑같다.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예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요. 이게 진짜 미친 듯이 나오고 미친 듯이 연습했죠. 기출문제집에도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됐고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었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땡. 쌍둥이 모의고사도 이거 또 있어. 낚시도 똑같아. 낚시도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기출문제 따라해가지고 삭감한을 뭐 감액한 이렇게 살짝만 변형해서 했지만 똑같은 내용. 낚시까지 똑같이.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습니다. 19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우리 요거는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됩니다만 이것도 이 역사적, 사회학적, 함적 선택 세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 이걸 잘 공부하신 분들 이 세 가지를 구분한 시그니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배태성, 동형화, 또 동형화를 좀 나눴어. 동형화, 유형이 있잖아요. 세 가지 있잖아요. 뭐 이름풀이 하면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간략히만 설명해주고 막 자세히 다루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름풀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나눴어.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는 정답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2번 보세요.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래서 이게 이게 응용 문제를 이것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겉모습이 워낙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또 막 동형화 종류까지 나눴으니까 응용이 필요하다고 넣긴 넣었는데 그냥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고르는 문제이긴 했어요. 맨날 나오던 패턴이긴 했어요.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제도가 도입된다. 축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정당한 제도. 그걸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 배태성이랑 동형화입니다. 배태성이랑 동형화. 배태성은 조직도 사회 문화적 환경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회 문화를 배태하고 있다. 배태성.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합리적 선택,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이 나타난다. 이게 배태성. 이거 당연히 틀렸고. 그다음에 동형화를 규범적, 강압적, 어디 갔니? 모방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풀이 수준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규범적은 다른 데도 다 당연시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다음에 강압적은 자꾸 외부에서 니네도 해야 돼 강압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민간 기업이 뭐를 도입했다. 그다음에 모방적은 다른 거 따라하는 겁니다. 선진국을 따라했다. 모방적. 오케이. 그래서 이름풀이니까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공부 안 했어도 뭐 사례로 나와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2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보세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적 동형화는 맞는데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 이거는 합리적 선택. 개인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도를 만든다. 자, 개인의 합리적 선택 나오는 거 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리고 조직의 배태성, 배태성보다 조직의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보다 정당한 것을 추구한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거. 배태성에 관련된 문제도 단독으로 하나 제가 넣어놨죠. 여기에 이제 또 동형화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갑니다. 자, 20번. 요건 응용 문제에서 안 넣습니다. 응용 문제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 근데 3번 보고 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응용 문제 아니구나. 순간적으로 저도 한 5초 정도는 여기 읽으면서 또 1번, 2번 읽으면서 한 5초 정도는 이거 좀 행정학에 낼 문제가 아닌데 행정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3번이 답이네. 자, 이 문제 뭡니까? 국고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사용합니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꼭 돈 써야 돼.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정부에게 내려보내는 재원, 국고보조금. 자, 목적이 뭐다? 중앙정부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리고 지역 간에 외부 효과가 있어. 그걸 이제 치유할 때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기가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뭐 여기는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반발이 심한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 지역은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야, 여기 이거 안 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국가적 입장에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뭐 안 할 수는 없겠어. 그러니까 니네 좀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봐줘라.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외부 효과 시정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수평적인 재정 조정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재정 조정이 아니라 서로 외부 효과를 미칠 때 그걸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율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다 정하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뭐 무지막지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기출문제 보시면은 외부 효과를 치유하는 수단 국고보조금이다. 국가 시책을 장려하는 국고보조금이다.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보낸다. 국고보조금이다. 다 기출문제 집에 있고요. 보너스.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축소되겠죠. 이건 원래 문제랑 상관없는데 이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응용 문제 아닙니다. 뭐 생소한 문제 100점 방정 아닙니다. 자, 1, 2, 4번은 지나치게 행정학 범위를 넘어갔는데요. 요거는
3번을 숨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1, 2, 4번을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은 다 제가 해줄 수는 있겠는데 계산해 주면 일단은 뭐 30분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일이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3번만 알면 푸는 거잖아요. 3번을 숨기기 위한 거 1, 2, 4번은 무시. 조금도 보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갖다 버리면 돼요. 이 문제에서 1, 2, 4번은 화이트로 수정 테이프로 지우면 돼요. 행정학 범위가 아닙니다. 됐죠? 됐죠?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지금 5번째, 6번째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 4번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시간을 쓴다, 안 됩니다. 또 말해야 돼요, 또. 1, 2, 4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수정 테이프로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요령을 알아야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이번에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요거 완벽 대비하면 돼요. 이거는 대비 가능하잖아요. 기출문제집에 있잖아요. 대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조차도 자기 증렬의 기출문제, 자기 증렬의 기출문제.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이 내는 건 아니니까 자기 증렬의 최신 기출문제에서 변형한 모의고사까지 같이 연습해보면 좋다. 그게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를 마무리로 추천할 뿐이고요. 그 방식상 추천할 뿐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 실제로 지금 확인해봤죠? 한 6개 있을 겁니다. 똑같이 나온 거 6개. 생소한 문제, 뭐 8번, 16번인데요. 내용 자체의 중요도는 C. 제가 이제 당연히 이거 알았어야 되죠. 그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거. 100점 방지용은 없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출문제에서 혼동되는 게 없고요. 75점 이상을 맞을 자신은 있어요. 근데 응용력은 제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저 많이 부족한데요. 기출문제 회독하고 올게요. 그럼 그 다음에 7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 시험제도 바뀌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싹 다 해결해 버릴게요. 자, 75점부터 90점 사이,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내년에 어쨌든 객관식이에요. 어쨌든 객관식이니까 문제 유형이, 문제 패턴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 변별력을 요구하는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 수가 더 많이 늘어간다라고 칩시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더 많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근데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아실 테고 그걸 먼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응용력을 키우는 것인데 자, 3가지입니다. 자,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총평에다 다 써놨습니다. 1번, 일단 기출문제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그동안 했어도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더 자신 있게 실수 없이 소거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소거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오케이. 자, 아는 거여도 반복 훈련하는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 제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이 다른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로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 다른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그것도 시간 내에. 이러다 보면 모의고사로 구멍을 찾을 수 있죠. 모든 걸 샅샅이 뒤져서 구멍을 찾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모의고사로 최대한 빠르게 구멍을 찾고 모든 구멍 찾는 게 아니라 일부를 찾고 채우면 되겠죠? 채우는 방법은 틀린 문제 반복하고 틀린 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이 3개 이걸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겁니다. 약간의 응용력 보셨죠? 별거 아닙니다. 요 3가지를 찬찬히 하신 분들이 이런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뭐 내년 시험에 제도가 바뀌면서 엄청난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건 어차피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모든 수험생이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 제가 말한 걸 충실히 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생들 점수가 아주 처참하겠죠? 하지만 다른 수험생을 앞섰으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합격하는 요령은 이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시간은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할 건 더럽게 많고요. 사람은 계속 까먹는다. 이건 모든 수험생이 똑같다. 이 상황에서 완벽히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한다. 그러면 뭘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요거 잡히셨죠? 자,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 방향 잡으시고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